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가을이 어김없이 오고 있고 이제 곧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도처에는 백성들의 한숨만 터져 나옵니다. 물가가 오를 대로 올라서 제수용품 장만하기도 겁나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면서 이동하기도 무섭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것은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입니다. 추석 명절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더 늘어나기 마련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응급실 진찰료를 대폭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분이 나쁜지 예정된 만찬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당정 간의 대화도 사라진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장포대라고 부릅니다. 장군을 포기한 대령. 장군 되기를 포기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에는 아무 뜻도 없고 저녁 날짜만 기다리면서 연금 탐욕을 궁리하면서 시간 보내게 되지요.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포대라고 부르겠습니다. 국정을 포기한 대통령. 정녕 이 나라를 어찌 해야 할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들어본 국정 브리핑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도 짚어보고 기자회견 내용도 중요한 게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 내용 가지고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죠. 앞부분 좀 들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국정 브리핑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네, 앞부분 좀 듣다가 들어왔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기자들 질의응답하는 걸 제가 못 봐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국정 브리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자화자찬이죠. 뭐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놓고 있어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쌀로 밥 짓는 얘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아무리 많이 하고 해봐야 뭐 합니까? 맡겨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또 잘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왜 잘 안 됐는지를 설명을 한다거나 또 국민들이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책 실정을 했다고 하면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게 맞을 텐데 이건 뭐 국정브리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사실 어제부터 기사가 좀 나왔지만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새롭게 국민들한테 잘못한 것, 잘한 것 이런 것도 구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예 성격 규정 자체를 잘해왔다고 설명하는 자리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저도 쭉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다 잘했다. 그리고 또 전 정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 정부는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해놨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전 정부보다 더 살기 좋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정부 얘기하면서 맨날 써먹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빚 400조 원 늘려놨다. 그래서 여력이 없다. 그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오늘 한다는 이 국정 브리핑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지금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잖아요. 아까 안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정리하셨는데요. 우선 아주 좁혀가지고 이 의료 체계가 지금 뭔가 흔들려 있는 이 불안 사태를 이번 추석 연휴 언저리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인 당장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들은 지금 뚝 제쳐놓고 전혀 엉뚱한 거시적인 것들만 가지고 4대 개혁에다가 저출생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경제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수출 뭐 지표 이런 것들은 일부 종목들 덕분에 살아나는 거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 완전히 망해가고 있죠. 물가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 가슴 언저리 어디엔가가 지금 뭐 문제가 있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몹시 지금 가렵고 아프고 하는 상황이라고 국민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저 오른쪽 엉덩이 뒤쪽 그냥 긁어주면서 아 제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 긁어드리고 지금 아픈 거 치유해드리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사실 오늘 기자들과 지금 110일 만에 만나는 거라는데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대통령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스 형님 TV께서 앵커님 오늘은 오프닝 욕으로 시작해 주세요. 오늘 브리핑 보고 욕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꾸 저를 욕쟁이로 만드시는데 정말 욕 나오는 그런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보다가 좀 못 참아서 중간중간 끊으면서 봤는데요. 근데 전 사실 이번에 그 뭐 브리핑 한다고 했을 때 별 기대도 안 했고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늘 똑같아요. 근데 이 대통령실의 연설비서관실은 대체적으로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설문 거의 똑같아요. 자유 얘기 분명히 할 것이고 북한 얘기할 것이고 가짜뉴스 할 것이고 공정 얘기할 것이고 법치 얘기할 것이고 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잘하고 있다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미 다 압니다. 아 이미 이런 얘기 하겠구나. 자유는 오늘 몇 번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아까 뭐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대통령께 도대체 수치 같은 거 보고 안 합니까? 대통령실에서요? 아니 도대체 이 공무원들 일을 뭐 돈 받고 일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나왔지만 국가부채랑 가계부채 합쳐 3,000조가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예요. 뭐 400도 늘었다고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건 훨씬 높고 지금 미국발, 일본에서 시작된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줄줄이 세계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우리 지난번에 아셨겠지만 블랙 먼데이라고 해가지고 폭락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도 요동치고 있고요. 수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뭐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일부에서만 기저효과로 인해서 사실상 그게 올라간 효과로 보이는 거고 환율 인상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거입니다. 여러 가지로요. 경제 상황 매우 안 좋고 역대 최악으로 안 좋다는 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지금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전 지금 기자들 질문 의료 대란에서 물었을 때 그거까지만 딱 듣고 왔는데요. 야 결국은 이거였더라고요. 뭐 보험회사 실비보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 결국 이렇게 의료 대란으로 의사들과 무슨 자존심 싸움 했던 거에 기저에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뒷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받고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이요, 지금 아예 현실 감각이 없어요. 매일 뭐 술 드시고 하시느라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현장 가보십시오, 의료 현장. 저는 실제로 가족이 얼마 전에 입원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응급실 가고 했는데요. 이틀 동안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현장 가겠다는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가서 본인이 겪어보세요. 본인이야 주치에 있으니까 뭐 아프도 바로바로 치료 가능하겠지만 현장이 난리통인데 현장 가보라고요? 아니 도대체 난 대통령실에 있는 일단 참모들이 더 문제라고 봐요. 보고 좀 제대로 하십시오. 보고 좀. 개혁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좀 알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에는 응급실 환자가 훨씬 늘어나죠.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문제 이것은 안 되겠다. 유예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만찬을 취소해버려요. 너하고 대화 안 해. 이거 아닙니까? 오늘 국정 브리핑이라고 하는 형식에서도 그걸 밝히는데 말로는 개혁 저항이 많지만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죠. 그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료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그만두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 다행히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이것은 부분이죠. 일단 크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면 미리 딱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저항이 있을 것이다 예상도 하고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계속 갈 거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난 극복의 서사를 자기가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헤치며 개혁해 나가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고난의 처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일종의 적으로 인식하는 뭐 그런 사고방식이 이미 확고히 굳어져 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 얘기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코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뭐 고난을 누가 만들었냐 아니냐 그런 걸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개혁을 하긴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개혁 주 69시간제 꺼냈다가 엄청난 반발 분리 일으켰잖아요. 그 주 60시간이라고 슬쩍 자기가 기준 정해가지고 내렸다가 아직도 그거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추진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국민들 보고 더 많이 일해라. 월급은 더 적게 받고 길게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또 황당한 게요. 좀 우리나라가 그 일하고 있는 시간이요.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일했던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 69시간제 일하라고 하니까 지금 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개혁.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킬러 문항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뭐 카르텔이 있니 어쩌니 그랬잖아요. 학은계만 다 두드려 잡았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중 킬러 문항하고 킬러 문항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입시에 일대 혼란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에 의료개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의사증원 2,000명 그 숫자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는 거 덜컥 던져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슬쩍 500명은 빼긴 뺐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계가 지금 고3들 다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입시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갔거든요. 근데 의료개혁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덜컥 던져놓고 지금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의료 공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금개혁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안 제시했어요. 그때 4가지 사지선다로 제시했다고 얼마나 보수 언론에서 비아냥거렸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안 자체도 제대로 안 내놨고요. 24지선다형을 내놨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연금개혁 제대로 추진했대요. 합의한 것부터 일단 먼저 하자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거의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그냥 틀어버렸어요. 야당이 주도하는 꼬라지 못 보겠다고 틀어버렸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거보다 더 힘든 구조개혁 꺼내들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독주하는 상황에서 이 사회적인 의견을 모으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뭘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합니까? 윤경호 소장님 오늘 또 기자회견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주제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대변인이 오늘 질문은 맨 처음에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그거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한다고 해요. 그게 자유롭게 뭐 미리 안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 기자들이 아마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 저도 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호응 바로 합디다. 그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의 갈등 이걸 바로 치고 들어가는 기자가 있을까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4대 개혁과 저출생만 합시다라고 했지만 김건희 무혐의 검찰 결정 권익위로부터 시작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직격탄을 한번 던져보는 기자가 과연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왼쪽 허벅지, 뭐 오른쪽 엉덩이, 뭐 왼쪽 어깨,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따로 노는 거.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얘기 국정 운영이라는 거에는 사실 원칙과 이상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현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 현실이라는 거는 갈등 조정도 해야 되고 재원 마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길게 이어져야 하는 개혁 과제인지 아니면 짧게 해치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기 이내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 정부가 내 정부가 일은 벌려놓고 문제 제기는 합니다만 다음 정부 또는 그 다음 정부까지 가야 되는 안건도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 이제 그러려면은 이 전임 정부에서 이미 씨를 뿌려놨는데 저희가 그걸 물려받아서 여기서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개혁이든 또는 뭐 다른 부문 개혁 과제들이 이 전임 정부에서 감히 이 뚜껑이 못 열리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왜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인데도 아직도 저렇게 아마추어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개혁 뭐 한 거 있나요?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 건폭 때려잡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건폭 때려잡은 게 마치 노동개혁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조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아마 이만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지금 잘한 게 뭐 있냐 그래놓고 왜 자화자찬만 하느냐 이 얘기는 뭐 수차 드렸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발 이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그 다음 정부까지 가야 되는 건 이겁니다라는 솔직한 얘기 위에 이런 4대 개혁 같은 거를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사를 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향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네요. MBC는 취재도 아닌 그냥 틀어만 주는 중계도 못하게 했다니 참 이런 독재도 없습니다. MBC가 중계를 못했나요? MC 라디오 중계 못하는 건 제가 봤거든요. 확인했는데 TV 중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MBC가 안 하면 몰라도 글쎄요. MBC를 못하게? 중계를 못하게 했다? 이럴 수는 없을 텐데 한번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좀 심각한 거죠. 사실 이게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방송이 있을 것이고 좋아하시는 유튜브도 있으실 거고 한데 이거는 방송의 영역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MBC 같은 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거다. 이 공사가 구분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 맘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여당 대표 만나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기분 나쁘니까 안 만나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적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자들께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기자들 질문 물론 여기에 칸막이를 뒀어요. 연금개혁 질문하고 뭐 질문하고 요거 자체도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만 그래도 그거 하란다고 합니까? 이거 물어봤어야죠. 대통령님 뉴라이트 진짜 모르세요? 김태우 차장이 모른다고 하는데 진짜 모르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앞에 영상에 보면은 더 벅스탑스 히어리라고 이제 그거 무슨 신주단체처럼 보고 있는 그 간판 그 뜻은 아세요? 그 뜻 뭡니까?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다 뜻 아닙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준 선물 그거 뜻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뜻은 알고 그 앞에다가 다 갖다 놓는지. 근데 세 번째,
일본은 뭡니까? 대통령께. 이것도 질문해야 됐고요. 네 번째, 독도는 한국당 맞습니까? 이거 못 물어봅니까? 저는 저랑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서 하란 대로 하고 있는 기자분들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뭐 그래 경로해가지고 뭐 쫓아내려서 그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자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MBC가 배제가 된 건 맞네요. 예, 예, 저 방송을 배제했어요? 못하게 된 아. 경위가 나왔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MBC가 풀단에서 일단 배제가 돼 있는 상태인가 봐요. 최근에 이제 풀단에서 엠바고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MBC가 깼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일부 영상을 송출을 먼저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풀단에서 징계 차원에서 MBC 기자를 풀단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뺐다기보다는 징계를 줬다고 하는 게 예.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공교롭게 MBC 선명에 따르면은 공교롭게 국정브리핑이 갑자기 잡히면서 그 영상 풀단에 취재 풀단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BC 쪽에서 이번만 그냥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방송사에서 그것도 안 된다 기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풀단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 대통령실에다가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풀단 쪽에 책임을 슬쩍 미루면서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MBC는 지상파 뭐 방송으로는 이번에는 못 내보내고 유튜브에서 일부 중계를 하는 뭐 이런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MBC가 방송 안 하면 시청률이 MBC가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승자 대통령이 같은데요? 아까 앉아서 했던 국정브리핑 그 보고 그 자체는 대통령실에 협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생중계는 못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자들과의 만남, 기자회견은 유튜브로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 걸로 그렇게 정리되네요. 뭐 사실 MBC 승리 같습니다. 뭐 얼굴 별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브리핑 했다는 거 봤을 때 제가 댓글 몇 개 읽어봤는데요. 다 욕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런 글들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아니, 대통령이 여기서 더 힘내면 어떡하라고요? 더 힘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기자회견 혼란도 내용은 지금 좀 정리가 네. 되면은 여러분께 다뤄보겠습니다만 아까 자막 나오는 거 하나 보니까 최상병 수사 공수처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뭐를 보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 준비가 됐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동아일보 황영준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동아일보 황경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님께서 수용하실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하실지 그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시겠다는 입장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 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 그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그 장병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질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대답. 갑자기 확 나네 정말. 참, 어이가 없네요. 외압의 실체가 청문회 때 드러났습니까? 오히려 외압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의혹이 더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뭐 국방부 장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 숱한 통화 기록을 통해서 지금 다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800의 7070 번호. 결국은 그 정도 여러 사람한테 대통령실 참모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밖에 없다는 게 뭐 그건 굳이 묻지 않아도 알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경찰이 수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임성근 사단장 수사 결과 경찰이 발표한 거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을 지경이거든요.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모든 남성들이 다 웃었을 겁니다. 그 수사 결과 보고. 사단장이 있고 그 밑에 여단장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당시에 그 부대를 관할하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육군에 있다고 치고 그렇지만 그러면 육군한테 있는데 왜 여단장이 있는데 사단장이 거기 가가지고 일일이 뭐 홍보 지침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단장이 그렇게 지시하는 것 때문에 대대장들이 벌벌벌 하면서 물에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들여보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면제부 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비난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장병이 사망하면 수사기관한테 사건이 이첩하도록 돼 있는 건 맞잖아요. 군사보훈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맞지만 그러면은 군에서 군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왜 군 검찰단이 개입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그냥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수사기관에서 임성근 사단장 혐의 넣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 왜 빼라고 압력 넣습니까? 그냥 그거 건드리지도 말고 그냥 경찰로 바로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란 사람은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는 것을 듣고 우리 점잖은 김성한 평론가가 그랬는데 지금 저런 답변을 하면 아니 윤경호 소장님 일단 당연히 저기선 추가 질문이 나와야죠. 그게 제대로 된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질문이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계속 반복 되풀이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기자들에게 혀를 끌끌 차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자 한동훈이 얘기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받으실 겁니까? 또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질문보다는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중 800-7070 전화 대통령이 한 겁니까? 라고 아예 묻든지 아니면 자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적인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그 전화를 이용해서 임성근에게 몇 번 또 국방장관에게 몇 번 밝혀졌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과연 저런 식의 답변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했을 경우에 같은 기자가 반복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MBC 기자가 이 엠바고 깼다고 그래서 풀단에서 배제된 것 때문에 아예 이 중계 자체도 못한다라는 식의 지금 언론사의 취재와 이 출입처 운운하는 이런 행태에서는 미국식의 이런 계속해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다시 묻고 더 묻고 더 묻는 이 방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자들도 너무 점잖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보는 분들이 아마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 계속 반복되면요. 아마 대통령을 욕하는 거야 뭐 기본일 거고 기자들에게도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점잖은 건지 비겁한 건지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물어보라고 그 기자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뭘 궁금해합니까? 아니 임세현 대변인 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수사하는 거 보고 수사 제대로 하고 있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질문을 그나마 저 아는 기자예요. 저분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였거든요. 동아일보 황현준 기자라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질문 좀 몇 개는 그래도 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일단 질문 3개 대답 1개도 제대로 안 했고요. 또 웃긴 거. 본인이 방송을 봤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난 그 방송 뭘 보고 저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 뭐 그거 유튜브 보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 청문했다는 거 봤잖아요. 외압의 실체가 거기서 뭘 없다고 드러났습니까? 오히려 외압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막 나오고 뭐 이종호 씨고 뭐고 삼부토건이고 이상한 정황이 더 많이 나왔죠. 아니 도대체 나는 대통령님께 좀 제발 TV조선이랑 채널A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거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방송을 봤길래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수사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가 미흡 계속 하잖아요. 제대로 수사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외압하고 심지어 지금 뭐 이 최상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라고 의심되는 말레이시아 관련된 그 마약이 이제 들어온 사건에도 외압이 했다는 대통령실로부터 의심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정말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청와대를 근무했기 때문에 이 비서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되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아무리 대통령 경로에도요. 제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주세요. 대통령 옷 벗겨놓고 멋있다고 하지 마시고. 벌거벗은 임금님 아닙니까 정말로. 진형님께서요. 우리 정어리원들 대단하십니다. 개가 짖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으시고 화가 난다고 말씀하시니 전 그냥 멍멍 소리만 들리던데. 예, 이 정도 하지요. 뭐 기자회견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앞에 국정브리핑 딱 42분간 하더군요. 국민들한테 국정브리핑 한다고 그러면 정말 지금 국민들이 뭘 제일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100며칠 만에 한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나 전부 잘했다고 뭘 잘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당장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의료 대란입니다. 지금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은 그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걸 이제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 협의도 하고요. 만나서 좀 깊은 얘기 하나 했는데 유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을 전하니까 밥도 안 먹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 한번 다뤄보죠. 윤경호 소장님,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자기들 마음인데 이제 문제는 약속된 만찬을 취소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내세운 핑계가 가관입니다. 뭐 솔직하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내부 총질 뭐 이런 표현했죠.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건의를 한 게 아니라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
하는 거예요? 글쎄,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갖다 대면. 그러나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서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약간 덮는 듯한 얘기가 있긴 있던데요. 박민수라는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서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 총알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의사들 공격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박민수 차관 그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아주 감정적으로 의사들을 건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을 유도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 박민수를 지금 경질해라라고 얘기한 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과 용산의 흔히 말하는 측근 참모들은 인사권에 대해서 네가 감히 나서서 얘기하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이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합니다. 핵심은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뭔가 빠져나갈 명분과 뭐 이렇게 출구를 만들어주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끼리의 명분 뭐 무슨 저 마쿠 줄다리기 뭐 이런 거지 국민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 과연 지금 전공의들 그다음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복귀를 할 뭔가 뭐 발판이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전히 평행선만 긋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번 추석에 당장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의료대란 이게 걱정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조금이라도 뭐가 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더라도 과연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간에 서로 무슨 뭐 브로맨스가 깨졌니 전 그걸 논할 계제는 그 다음 단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건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는 국민에게 각자 도생을 해라. 각자 살 길 찾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라고 지금 대통령 뽑아놨어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아니 김수환 평론가 민주당도 아니고 자기 편이잖아요. 네. 자기 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래야지. 야 밥도 안 먹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당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하고는 이미 뭐 지난 총선 때부터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감정적으로 더 이상 가까워질 여지가 없습니다. 완전히 뭐 멀어진 사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당 대표로 선출이 됐으니 인정은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의견을 내면 대통령실에서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지 마. 안 만나.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삼겹살 만찬했잖아요. 그때 참석자 수가요 24명인가 그래요. 24명인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아니 당 지도 전당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임 지도부를 만나는데 신임 지도부랑 만나는 것도 겸연 적어가지고 27명을 모아놓고 참모까지 포함해서 삼겹살을 꿔주면서 뭐 당정 뭐 그 대가 화합을 하니 어쩌니 이런 거 핑계 대는데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뭐 더 이상 가까워질 여지가 없고요. 어제 그 만찬 연기 사실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3시간 전에 미리 알려줬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안 알려줬대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혹시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상공회에서 행사에 대통령도 참석하고 한동훈 대표도 참석했다고 하거든요. 그 행사장 장면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앞으로 절대 못 가까워지겠구나. 악수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악수도. 오. 악수도 했는데 눈은 안 맞춰요. 안 마주쳐요. 그 예전에 조국 대표하고 만났을 때 그때 모습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혹시 사진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한 뒤에 행사장을 떠나면서 한동훈 대표랑 마주쳤다 그래요. 마주쳤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악수를 하는데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요. 악수 손만 잡으면서 눈을 안 마주칩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의 사이가 저 지경입니다. 지그들 사이가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은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어쨌든 뭐 정부와 협력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된 뭐 행정 조치나 이런 정책이 안 나면 그거를 건의하고 뭔가 수정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함께하는 게 이제 국정 파트너인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야당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어리숙하고 아마추어적인 것이 이렇게 모든 게 감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좀 일부의 단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 등을 갖고 있는 이 5천만 국민의 이 엄중함과 무거운 이 국정 운영 자리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말든가. 아니, 술 먹고 풀든가 뭐 알아서 하는 일들이지. 아니, 뭐 이거를 국정 운영이 장난입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만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면에는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본인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건희 씨가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엄청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뭐 이게 뭐 김건희 씨가 기분 나빠서 안 만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든 아니든 심각한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보통은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뭐 송영길 대표나 당대표 있을 때 기분 나빠한다고 안 만났는데 거기 김정순 여사가 기분 나빴다고 안 만난다요. 이거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해서 그 말이 돼? 이런 식의 반응일 건데 지금은요 김건희 씨가 집권여당 대표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진짜 그렇겠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이게 너무 웃기는 장면이라 봅니다. 국민들은 이미 이 정도로 정부가 아마추어적이고 감정적이고 지들이 사적 노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고 무슨 대책을 내고 뭘 해도 국민들은 이제 절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이 정부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군요. 보니까 서로 뭐 그 장면을 또 찍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눈을 피하는 그런 사진인데 글쎄요. 아이, 저 사진만 가지고야. 뭐. 예, 그렇죠. 근데 저걸 찍은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 눈을 안 마주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서로 이제 엇갈리는 장면을 스틸로 찍은 거니까 뭐 동영상은 또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런 모습들을 이제 왜 주목을 하냐 상징하는 거죠. 너네들 갈라섰구나. 이상부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100% 다음 장관으로 갑니다. 대통령 인사 스타일입니다. 참 날카로우신 지적입니다. 장훈님 반바지 대표 동훈이가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야옥님 잘 됐네 탄핵해도 되겠네.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두 사람 관계를 전망을 해볼까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후 4시에 딥블루 백운기와 딥블루 하는데 지난번에는 한 가지 주제로 쭉 얘기했더니 좀 지루하다 어렵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3가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갈수록 친일을 넘어서 매국어로 치닫는 이 정권이 도대체 궁극적으로 뭘 노리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윤한 갈등.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번 윤석열 탄핵 방정식 얘기하면서 3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심, 내부 분열, 정치 공학. 이게 내부 분열의 시초라고 봐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오늘 오후 4시 전까지 홈페이지 커뮤니티나 또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는 아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사실 오늘날 한동훈은 윤석열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 왜 그럴까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 2월에 관훈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부분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서로 그런 사이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세현 대변인, 네. 이제 너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주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은 좀 들리네요. 네, 저 때도 뭐 사실 저 의미를 크게 뭐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저게 거짓말인 게요. 뭐 다른 점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갈등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씨 디올백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영린을 딱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혹은 김건희 씨가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둘이 갈등이 딱 벌어졌다가 이제 뭐 폴더 인사라 툭 치는 사건 때문에 이제 풀어졌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황상무 획갈 테러 반응. 그때 스스로 거치 결정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이걸 두고 대통령실에서 또 매우 언짢았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한가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권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는 거다라는 이제 반응도 나왔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또 세 번째, 그 일심 논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문자 일심 논란. 그래서 이거는 노골적으로 이게 갈라진 계기가 또 됐고요. 네 번째는 얼마 전에 있었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그거는 뭐 민주주의의 근간 훼손한다라는 식의 반응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 인사권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네가 뭔데라는 걸 불쾌한 반응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의대 정원 이번에 나왔던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이 이게 뭐 저항인지 아니면 대통령실한테 제발 이걸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이죠. 다른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여러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과 이 집권 여당에 있는 대표가 말이 달랐고 그것에 불쾌함을 계속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점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너는 그냥 내 부하야라는 생각을 전 대통령이 계속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네가 네 의견을 이야기해.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라는 식의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충돌이 나고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불쾌감 표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전 둘은 뭐 이제는 한동훈 장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머리가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도 이제 용납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둘은 이제 계속 벌어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둘이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과연 좋은 일인가? 저는 이것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우리 야당 또 야당 대표가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되는 것 원하지 않았지요. 그건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문자 공개하고 또 원희룡 대항마로 내세우면서 다 드러났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제 여당의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좀 좋게 생각했을 때 한동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선에 어차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폭망하면 본인도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크게 보면 오히려 이것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 문제 이렇게 지금 가다가 나라가 정말 절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도 못 써보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알아? 많이 컸네. 너 밥도 안 먹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뭐 진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한동훈에게 윤석열이란? 이라는 질문.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예. 성공해야 자신의 미래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좀 유예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중재자라는 표현을 한번 썼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나
해야 될 얘기를 한동훈이 먼저 선점을 했죠. 저는 한동훈과 윤석열, 정치인으로서 두 사람은 이미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세윤 대변인 얘기처럼 두 사람은 완전히 이제 서로 갈 길을 따로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지지층이 달라진 거다라는 얘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 대변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반감 또는 무능 또는 뭐 오만, 이거에 실망했다가 윤석열이라는 대안을 찾은 보수 세력이 열화처럼 밀어줬는데 금세 실망했잖아요. 다시. 그래서 찾다가 지난 총선에 그렇게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달 만에 한동훈이라는 대안을 다시 지금 찾아낸 셈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보수 세력이 물론 실체가 불분명합니다만 분명히 지지층이 윤석열 지지층과 한동훈 지지층이 좀 달라졌다. 이 파워게임이 야당과의 관계에서의 파워게임도 있지만 이 파워게임이 앞으로 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훈파하고 서결파 두 개의 조폭이 같이 싸우고 있는데 조직원을 자꾸 동훈파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서결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른바 이제 그 서결이라고 하는 조폭이 내가 언제 쳐야 되나? 저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이제부터는 몸으로 싸우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건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는 쉽게 안 물러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 있거든요. 연찬회 때 오늘 의료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논의할 예정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해서 브리핑한 거, 대국민 브리핑한 거 자료를 읽고 오라. 이렇게 공지를 했대요. 의원들한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한테 연찬회에 참석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여기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반발해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싣는 자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빠진 사이에 당정협의회에서 이 중재안이라는 걸 내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틈새를 보고 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국민도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안 지겠다고 덤빌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잡음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나그네 님이요. 윤석열이 들이대서 출세한 것 보고 한동훈이 벤치마킹한 겁니다. 박성문 님.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한 윤석열이 한동훈이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걸 바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참 날카로우십니다. 송로 DJAO님, 목포 어매님이시죠? 어대한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대표 한 달. 글쎄요.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워서 미래 권력이 지는 법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한번 그거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딥블루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런 질문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었을까요? 아니면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우리 PD님들이 한번 찾아봐 주시고 갈수록 이렇게 친일 매국으로 가는 이 정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거 살펴볼까요? 김성환 평론가, 이제 우길기를 정식으로 우리 바다에서 휘날리겠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것도 양해를 하고 오케이 하고 환영해주고 그러는 모양이죠? 이게
그 관함식이 해군이 이제 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꽤 오랜만에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7년 만에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이런 공식 행사를 연다고 하는데요. 행사의 이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광복 80주년, 해군 창설 80주년. 이걸 맞아서 우리나라 해군이 관함식을 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 함정이 우길기 그냥 버젓이 달고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걸 용인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복 80주년이라는 걸 빼버리든가 그냥. 그럼 광복 80주년 기념해가지고 관함식 연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길기를 버젓이 단 일본 함정이 들어오도록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또 억장 무너지고 또 속 뒤집어 놓을 만한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한두 건만 일어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뭔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윤영호 소장님, 좀 뭐라 그럴까? 치밀한 계획, 시나리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를 위해? 내년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거를 맞아서 이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은 한일 관계에 이정표를 뭔가 새롭게 세웠다라는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그 자랑에는 뭔가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뭔가 촘촘하게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 TF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도광산 강제성 얘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지만 동의를 해준 것부터 여러 사안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의 입에서 나온 정신나간이라는 말이 촉발됐던 그 계기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7월 말에요. 지금 안보실장으로 옮겨간 신원식 씨가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한미일 국방장관 셋이 모여가지고 한미일 간의 안보 프레임워크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거창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한미일 안보 전문가들은 야, 이 큰일 났다. 국회가 비준을 해야 될 정도의 협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장관급 간의 양해각서라는 안에 집어넣어 놓고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 동맹 체제로 가버렸는데 이걸 언론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언론은 거기에 정부에서 준 자료만 그냥 따라 베껴 쓰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현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의힘을 질타를 했던 건데요. 그 전후 상황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이라는 그 구도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이 새롭게 출범하는 것도 불사하는 뭘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일 수교 60주년에 윤석열이라는 정부가 새로운 이정표를 그렸다. 근데요, 딱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년짜리 정권에 5년짜리 대통령한테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해자인 너희에게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의 잘못을 사해주겠다. 이렇게 말할 자격 국민이 부여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걸 우리 국민이 윤석열에게 그걸 부여했습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뉴라이트 관련한 질문이 있긴 있었네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뭐 뉴라이트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뭐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무슨 뭐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더라? 보훈죄 광복회 관련.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 그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뭐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님,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맞는 말 했네요,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다 알려줘야 돼요. 거기 맨날 방구나 뿡뿡 끼고 할지 뭐랍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 그런 영상, 그 녹취 같은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했다고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예. 너 들었어요. 네,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요. 김건희 씨가 오히려 낫네요. 다 알려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거 못하겠으면 내려오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국민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본인도 그냥 술 맘대로 먹고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좋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장난. 제가 보면서도 웃겨가지고요. 그러니까 김태효 실장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저런 모습 봤을 때, 와, 우리 진짜 행운이다. 우리 막 대통령 놀려먹고 저 권력, 권한만 이용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길기, 소위 전범기라고 하죠. 전범기가 이제 우리나라 해상에 들어온다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럴 거예요. 나 전범기가 뭔지 모르는데? 우길기 뭔지 모르는데? 저게 뭐예요? 이러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5천만 국민을 갖고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이 이렇게 모른다고 해결되는 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국민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일본 그러니까 우길기 전범기라고 말하고 싶은데, 관련해서도 예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관함식이 들어온다 만다로. 그때 국방부 장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도주런 이종석 장관이 그거 약간 달라요. 약간 그 각도가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러니까 전범기가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건데요. 저는 참담한 게, 이게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군인이 그 군함식 오면 경례하지 않습니까? 그 전범기에다 경례를 하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참담할까가 더 속이 상하네요.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경술국치일이죠.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예, 오늘 아니요, 그 말씀, 이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 나라든 민족이든 이런 데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걸 배우라고 우리가 역사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적당히 친일하고 그때 시대는 불가피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역사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후손들이나 아니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런 상황 왔을 때 미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들어오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혹시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역사 교육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8월 29일인데 보수형님 TV께서 슈퍼챗 릴레이를 시작하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채팅창에 욕은 못하겠고요. 오늘이 8월 18일이죠. 18일 하셨는데 오늘 8월 29일인데 보수형님이 시작하신 릴레이에 계속 많이들 동참해 주셨네요. 락님, 조사로스님, 하양맘님, 김지우님, 우원희님, 끄덕잼님, 경현님, 문석원님, 공의님, 추억의 메텔님, 요환님, 사랑지니님, 쑥이님, 까멜라님, 꼬리잡음요,
02님, 네, 탄핵 릴레이 동참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조사로스님은 오늘 오후 4시 들어와 딥블루 앵커님께 질문 내용 준비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김용민 용빠따도 홍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대신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조사로스님 감사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 대변인이십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서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전 정부가 하도 빚을 많이 남겨가지고 힘들다고 하면서 이 정부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고 관저도 옮기면서 또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룸 만든다고 돈을 또 엄청 썼더라고요. 이거를 국회에서 질문한 의원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성하 평론가님, 윤경호 소장님, 임세은 대변인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